기초 간호 할게요. 121조 신생아 간호 볼게요. 자, 오늘 신생아 간호는요.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외울 것도 너무 많고요. 135조까지 하겠지만 정말 자, 여기 페이지까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신생아 간호. 자, 신생아는요, 일반적 특성은 출생 후 첫 한 달간을 신생아기로 구분하고요. 이때는요, 자궁 내 생활에서 자궁 외 생활로 적응하는 시기로서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를요, 우리는요, 때로는 초생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다 중요해서 거의 다 읽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신생아의 신체적 특성.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1.5배 가량 증가하고 4세가 되면 출생 시보다 2배가 된다. 체중은 남아가 약 3.4g, 여아가 3.2g 정도인데 3에서 5개월이 되면 출생 시의 2배가 되고 1년이 되면 3배로 증가한다. 출생 후 며칠간 신생아는 체중은 5에서 10%를 소실하게 되는데 이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고요. 이것은 모체로부터 공급했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되며 대소변이 배출되는데 비해 먹는 양이 적기 때문이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생리적 체중 감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생후 3, 4일에 출생 후 체중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생리적 체중 감소가 시작되고 그 후 8에서 9일에 회복된다. 자, 그 다음에 머리 볼게요. 머리 신생아의 도위는 흉기보다 약간 크고요. 신장의 약 4분의 3 정도 되고요. 자, 천문은 두개골들의 결합 지점의 계급으로 대천문과 소천문이 있고요. 대천문은 여기 문장 엄청 중요해요. 양측 두점골과 전둘골 사이에 있고 다이아몬드형으로 대변 가리기와 비슷한 시기인 생후 12에서 18개월에 폐쇄되고요. 소천문은 두점골과 후두골 사이에 있으며 삼각형 모양이고 생후 6에서 8주 이내에 폐쇄되는 거죠. 이게 대소변 개월수하고 비슷해요. 자, 대변이 12에서 18개월에 보르고요. 그 다음에 소변은 6에서 8주 이내에 말 잘 보냈네요. 네. 대변이 12에서 18개월 때 보고, 그 다음에 소변을 봐요.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밑에 팁을 볼게요. 자, 성인의 비교한 신생아의 특징 엄청 중요하니까. 자, 객관식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수분 교환율이 7배 높다. 세포 외계 비율이 높다. 체중에 비해 대사율이 2배 더 높다. 신장이 미성숙하여 체량을 유지할 만큼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다. 총 수분량은 전체 몸무게의 73%, 성인의 58%보다 많다. 이 정도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넘겨볼게요. 자, 생리적 기능 특징 볼게요. 신생아의 활력 징후 측정은 안정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징후를 먼저 측정한다. 따라서 호흡, 맥박, 체온 순으로 하죠. 자, 먼저 체온 볼게요. 밑으로 물어보시면 보통 신생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가 체온이에요. 그 다음에 맥박은요, 불규칙하고 빠르며 보통 120에서 140회 정도 하셔야 되고요. 수면 시 측정해야 정확한 거. 그 다음에 호흡 볼게요. 호흡은 30에서 60회분으로 어른의 2배 정도 되고요. 얕은 호흡으로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신생아의 호흡은 횡격막과 복부 근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복식 호흡.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혈압은요. 자, 신생아의 심장의 용적은 대혈관에 비하면 작고 동맥은 신선하고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혈압은 성인에 비해서 어쩌죠? 낮죠. 70에서 40. 그리고 최고는 80에서 90이죠. 성인은 몇이죠? 120에서 80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팁 위에 보시면 신생아 간호시 가장 주의할 것은 뭘까요? 호흡 요지죠.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 범위에서 상한치나 상한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흥분이나 울고 난 후에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흥분이나 울고 난 후 상태라면 정상이므로 그대로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순환계 볼게요. 자, 태아순환에서 체순환으로 변화되는 거. 자, 혈액부터 볼게요. 혈량은요, 체중의 10에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대를 자를 때는 제대에 있는 혈액을 훑어서 넣어줘야 하고요. 자, 생리적 황달. 엄청 중요하죠. 신생아의 55에서 70%에서 나타나며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7일 후에 거의 없어지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출생 후 적혈구가 파괴되어서 혈액 내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데 비해 간 기능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나고요. 계속해서 황달이 있는 것은 당과 폐쇄, 선천성 매독, 용혈성 질환 같은 병리적 상태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달은 계속 있는 거에 좋은 게 아니죠. 2, 3일경에 생겨서 일주일에 생기는 것이 생리적 황달이고 계속 황달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병리적인 상태이니까 반드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체중아나 미숙아인 경우에는 형광요법을 사용해서 눈의 보호를 위해 안대를 해준다는 거. 자, 122쪽 팁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생리적인 황달은 2, 3일에 생겨서 일주일에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황달의 원인은 뭘까요? 자, 분만 도중에 과도한 타박상을 입은 경우, 모체가 아스피린, 카페인 또는 설파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한 경우, 신생아 탈수인 경우, 미숙아인 경우에 황달이 생기죠. 자, 밑에 중요하죠. 생리적 황달은 생후 2, 3일부터 시작된다. 24시간 내에 나타나는 황달은 용혈성 질환, 핵황달이라 하여 위험하므로 의사에게 반드시 어찌죠?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미숙아나 저체중아에게 이런 황달이 오랫동안 계속 경우에는 치료요법은 형광요법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123조 팁을 볼게요.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의 간호.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눈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하여 보호해주고요.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쪼이기 위해 세입 변경을 자주 해주고요. 생식기 부위를 가려주고요. 수유 시에는 광선요법을 수유하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온도를 적절히 조절,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하고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자주 측정. 자, 그 다음에 신생아의 위, 복부. 자, 특징 볼까요? 위 부문 관략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토하기 쉬우므로 수요새 꼭 트림을 시켜 상기 공기를 분출시켜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복부는요, 제대 절단면은 줄어들고 변색되며 6에서 10일 사이에 떨어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생후 24시간 이내에는 제대에 출혈이 있는지 관찰해야 되겠죠.
자, 배설 볼게요. 첫 번째, 자, 소변. 자, 배뇨는요, 출생 시 이미 시작됐으며, 출생 후 첫 배뇨는 출생 직후에 바로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10cc. 자, 그 다음에 태변, 이행변. 이게 쉽게 말하면 똥이에요. 똥. 자, 태변은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으로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으며 암노색이나 암갈색이고 생후 8에서 24시간 이내 배출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런 현상은 하루에 4, 5번 나오고 3일 동안 계속되고요. 만약에 하루가 지나도록 신생아가 태변을 보지 못하면 중요한 거 뭐죠? 항문, 직장, 기형을 의심되죠. 이게 뭐든지 자, 황달도 그렇고 소변도 그렇고 태변도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나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볼게요. 태변을 다 본 후에 생후 4에서 14일 사이에는 비교적 묽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을 보는데 이거를 뭐라 할까요? 이행변이죠. 엄청 중요하죠. 이행변이 뭘까요? 묽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 4일에서 14일 사이에 생기는 똥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모유 영양을 하면서 조금씩 정산변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볼게요. 자, 신생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잠을 많이 자죠? 자, 16에서 20시간 그리고 3, 4시간 자고 나서 있다가 또 모유나 분유 먹고 자는 것이 반복이죠. 자, 면역 볼게요.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태반을 통해 이동된 형체가 있어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은 전염성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항체가 떨어지므로 생후 정기적인 예방접종, 즉 신생아 감염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백일에 파사풍 등은 모조로부터 오는 항체가 없어서 면역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겠죠. 자, 옆에 팁 볼게요. 탈수열 볼게요. 탈수열도 기출문제 잘 나오거든요. 네. 자,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높고 수분 교환율이 높고 세포 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신장이 미성숙하여 신장을 유지할 만큼 소변을 충분히 용축할 수 없기 때문에 탈수열이 생기고요. 분만 2일에서 4일 사이에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열이 40도 정도 오르지만 수분을 다량 공급하면 정상 체온이 되는 거. 탈수열이 가장 흔한 원인은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기 때문이죠. 넘겨볼게요. 이제 신경계의 특징 볼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정말 중요하고요. 문제, 기출문제 꼭 하나씩 꼭 나오거든요.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자, 헤드라인부터 볼게요. 자, 딸기 반사, 해적이 반사, 깜빡이 반사, 파 반사, 모로 반사, 바베스키 반사, 긴장성 반사. 다 중요하고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신경계의 특징이니까요. 자, 볼게요. 자, 빨기 반사란 무엇이나 입술에 닿게 되면 빠른 동작을 나타내고요. 6개월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출생 후 자극이 없으면 손실되고요. 해적이 반사, 첫찾기 반사죠. 쭉쭉쭉 입 주위를 자극하며 그것을 향해 고개와 입을 돌리고 이거를 포유 반사라고도 하는데 깨어있을 때는 3, 4개월, 잠잘 때는 7, 8개월 동안 반응을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죠. 자, 깜빡이 반사. 자, 말 그대로 파란 불빛에 노출되었을 때 깜빡이 있는 거. 이거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죠.
팝 반사, 움켜쥐기 반사. 손 안에 어떤 물체라도 놓아주면 꼭 쥐었다가 놓는 반사로 2, 3개월에 가장 강하고 5개월 이후에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모로 반사. 조용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자극을 주면 발바닥은 안쪽으로 양쪽 발바닥이 닿고 손가락과 손바닥은 활짝 펴며 팔을 포옹하는 자세가 되는 거. 모로 반사. 생후 1주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3, 4개월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뇌 손상이나 두개뇌 이상이 생기면 이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이상 증상이란 거죠. 바비스키 반사. 발바닥 외면을 팔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가볍게 간지르며 발가락을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죠. 6에서 12개월 이후에 서서히 소실되는 거. 긴장성 반사.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며 이때 손은 주먹을 쥐는 거. 2, 3주 내에 생겼다가 4, 5개월에 없어지는 거. 자, 한 번씩 이렇게 어렵게 나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뭐죠? 그거는 파악감사. 그리고 이제 계속 신경계 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건 뭐죠? 그렇죠. 깜빡이 반사.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각 반사 볼게요. 감각 발달. 자, 출생 시 가장 발달된 감각은 뭘까요? 촉각이죠. 그 다음에 시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생리적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때까지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도 6개월이 지나도 4시간 생기면은 네, 이때는 진료를 봐야겠죠. 청각이죠. 청각 신생아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에서 30dB. 그 다음에 미각, 호각. 그냥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간호도끼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프가 점수 한번 본 적 있죠. 네, 태아 만출기 때 제3개국에서 태아 만출기 때 그때 나왔죠. 태아가 나오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프가 점수를 매긴다 했어요. 자, 출생 즉시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체중의 신장, 신생아의 피부색, 그 다음에 울음을 포함한 출생력을 관찰하며 체온, 맥박, 호흡수, 의식의 정도, 활동이 일반적인 수준을 포함하는 생리적 상태를 파악해야겠죠. 자, 아프가 점수. 태아가 완전히 마출된 후 1분에서 5분에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점수를 말하죠. 자, 10이면 가장 좋은 상태, 7에서 10점의 양호한 상태, 4에서 9점이면 중등도의 어려움을 의학 정도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3 이하이면 조속히 치료와 간호가 요구되는 걸 말하죠. 자,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아프가 점수 평가 항목 5가지. 피부 색깔, 심박동수, 반사 반응, 긴장도, 호흡 상태. 옛날에는 기출문제는 이런 거 0점, 1점, 2점 막 계산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새 기출문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평가 항목만 5가지만 정확하시면 돼요. 자, 팁을 볼게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간호.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것은 기도 유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이고요. 분만 직후 최우선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신생아 간호이고요. 태변 배출 유무를 관찰하시고 제대 절단 부위의 출혈을 관찰, 40도 무로 통 목욕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방금 했죠. 아프가 점수는 완전히 마취된 후 피부 색깔, 심박 동수, 반사 반응, 근 긴장도, 호흡 상태와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점수를 말하죠. 그리고 자 이렇게 관찰하는데 가장 먼저 관찰할 사항을 볼까요? 바로 밑에 팁에 남아있죠. 호흡 상태를 먼저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력증을 볼게요. 자, 정상적인 신생아의 평균 체온은 뭘까요? 36.5도, 37도. 자, 앞에서 자, 몇 쪽을 펴볼까요? 122쪽을 피시면요. 신생아 활력증은 남아있죠? 네. 여기에 보면요. 출생 직후에는 체온은 36도에서 37도 했죠? 자, 자 보시고요. 넘길게요. 그 다음에 맥박. 자, 맥박도 아까 했었죠? 120에서 140회. 그 다음에 호흡은 자, 불규칙적일 수 있지만 보통 30에서 60회, 그리고 조용하고 빠르고 얕은 호흡, 그리고 복부 호흡 하는 거. 혈압은요 70에서 30, 70에서 40, 높은 거는 80에서 90이라겠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먼저 네,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팁을 볼게요. 자, 신생아를 위한 기본 간호 돕기. 자, 뭐 아프가 점수할 때도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이 호흡이라겠죠. 신생아의 호흡은 출생 직후에는 반드시 시작되고 유지되어야 하고요. 신생아가 힘차게 우는 것은 호흡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울음과 동시에 폐가 완전히 확장하여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것. 이 정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요. 정말 중요하죠. 별표 표시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감염, 예방, 손상 방지. 자연 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산도를 지나면서 인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1% 질산은 한두 방울 또는 1% 테트라사클린 또는 0.5 에리트로마이신 암용고를 사용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로서 신생아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손 씻기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대부분의 간 기능이 미숙하여 출혈 경향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분만 전에 비타민 K를 주사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분만 후 1mg의 비타민 K를 근육 주사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대간호. 자, 우리가 태반 맞추기에서 똥 2개, 정맥 하나라 했죠. 분만 후 제대는 절단하기 전에 2개의 클램프로 압축하거나 소독된 제대사로 묶고 소독 가위로 절단한 후 보벽에서 2.5cm 길이에서 다시 한 번 더 묶고요. 자, 밑에 볼게요. 제대의 박동이 중지될 때까지 클램프로 압축하거나 실로 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많이 혈액의 부적합증 등으로 교환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8에서 10cm 정도 다소 길게 제대를 남겨줄 수 있는데 이럴 때 절단 부위는 감염이 되기 쉬운 부위이므로 반드시 어떤 걸로 소독해야 할까요? 75% 알코올로 소독하셔야 되겠죠.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영양 공급 볼게요.
자, 보통 분만해서 20분에서 1시간 이내 젖을 물리도록 해야 되고요. 아이가 젖을 빨게 되면 젖 분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자궁을 수축시켜 출산 후 출혈이나 여러 산후화병증이 줄어들게 되고요. 모유 수유는 일정한 질병에 대해 면역 요소를 제공하며 위장관 장애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권장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수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공 영양을 하여 철분이나 비타민 제제를 추가하여 공급할 수도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목욕도 엄청 중요하죠. 자, 목욕은요, 피부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하며 성장을 증진시켜주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아이가 특별하게 잠을 못 자게 하면 재우기 전에 목욕을 시키면 따뜻하게 잘 잘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재우고 나서 목욕을 시키면 안 돼요. 재우기 전에 목욕을 시키는 거. 자, 이거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간 적당하고 매일 같은 때에 하도록 하되 수유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유 후에 바로 하면은 우유가 흡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 밑에 볼게요. 팔꿈치를 물에 담가 보아서 대체적인 물의 온도를 맞추도록 하죠. 온도는 40도 전후. 자, 만약에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거나 떨어질 경우에 자, 당장 목욕을 중지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보온을 시켜줘야겠죠. 자, 씻는 수선은 중요한 거 뭐죠? 얼굴을 시작으로 두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신생아 목욕 팁을 먼저 볼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신생아 목욕도 기출문제 많이 잘 나오니까요. 잘 보시게요. 자, 1번. 조산 안에 배꼽이 떨어진 후 5일 목욕, 통 목욕 시 발부터 물속에 담그시고요.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매일 같은 시간대에 수유하기 전에 하시고요. 출생한 지 하루 이틀 된 신생아 피부에 있는 태지는 제거를 하면 안 되고요. 목욕은 매일 같은 때에 하도록 하되 수유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물의 온도는 팔꿈치에 물에 담가 보아서 대체적인 물의 온도를 맞추도록 하는 40도 전후. 씻는 수선은 얼굴을 시작으로 두미 방향.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26쪽 펴볼게요. 자, 126쪽에 나오는 팁 하나, 둘, 셋. 그리고 127쪽에 신생아 일반적 간호.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또 신생아 일반적 간호 2 나오죠. 이거는요,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인 문제니까 충분히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꼭 확인하시게요. 자, 신생아에서는, 자, 무엇보다 제일 뭐가 중요하다 했죠? 호흡이라 했죠. 신생아 출생 직후에는 기록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신생아 출생 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호흡 유지를 위해서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존의 점맥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도록 하는 거. 자, 신생아의 호흡의 특징 볼게요. 1번. 신생아의 호흡은 반드시 출생 직후에 시작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 호흡은 신생아가 크게 울게 되므로 이루어진다. 폐가 완전히 확장함으로 혈액의 산소 공급을 하게 된다. 출생 후 30초 이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자, 가사에 위험이 있다. 자, 가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신생아가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을 때는 먼저 호흡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알려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곤란 징후가 있는 신생아. 자, 양수과자 쯔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산목 양수 과다로 인해서 신생아에게 호흡 곤란이 생기죠.
자,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생한 미숙아는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미숙아는 폐포의 발육이 불안정하고 정상 폐포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호흡곤란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퇴변이 차색되어 분만돼 신생아죠. 퇴변을 아기가 호흡으로 들이마셔서 폐랑 기관지 폐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40대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죠. 고령 임신은 임시 중독증을 유발하여 태아의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는 신생아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양수과다증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제왕절개로 분만으로 출생한 미수가, 퇴변이 차식되어 분만된 신생아, 40대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이런 사람 아이의 신생아는요, 호흡이 곤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127조 팁 밑에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기초 그런뿐만 아니라 보건 간호학이랄지 공중 간호학이랄지 임상실무랄지 이렇게 TV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 내용에서 뭐 간호 이런 뭐에 대한 간호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달달달 하셔야 돼요. 자, 신생아의 일반적 간호 1번 분만 후 불결하다고 생각하면 체온이 안정되고 체중이 2.5kg 넘으면 언제든지 통목욕이 가능하고요. 2번 제대 부위는 건조시키며 매일 75% 알코올로 닦아준다. 일반적으로 제대는 일주일경에 탈락한다. 3번 신생아를 맞이기 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며 호흡 상태를 잘 살피고 방문객을 제한하고요.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 사망이 가장 많으므로 세심한 간호 및 관찰 기록이 필요한 거 넘길게요. 자, 또 신생아 일반적 간호 생후 24시간 이내에 황달이나 호흡 시 흉가 함몰 등의 증상을 발견하며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시고요. 생후 6주까지는 신생아는 머리를 잘 가누지 못하므로 안을 때는 머리를 받쳐주어서 아이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요. 신생아 있는 방의 온도는 항상 22에서 26도, 습도는 55에서 65% 유지하도록 하며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항상 환기를 도모하고요. 출생 후 가장 먼저 신생아의 기존에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기억 유무를 확인하며 제대는 소독된 제대사로 묻고 소독 가위로 절단하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수유독기 볼게요. 자, 수유독기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자, 모유수유는요. 자, 팁에 먼저 볼게요. 자, 모유는 일정한 질병에 대해 수동 면역을 제공한다. 모유 영양을 하는 영양은 영하기 동안 위장관 장애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덜 발생하며 변의 색깔도 난항성을 띈다. 초유와 성숙류는 장관 내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하는 장의 점막 상피세포의 성숙이 중요하고요. 모유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제 황체가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통이나 소아마비, 유해성 이하 전염 또는 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대한 면역체가 그대로 신생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유가 좋다는 말이죠. 자, 모유의 종류는요. 방금 나왔죠? 초유와 성숙유가 있죠. 자, 초유는 자, 중요하죠. 자,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다음 주 특징, 다음 주 다른 성격을 띈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볼게요. 초유는 분만 후 2, 3일 동안에만 분비되며 끈적끈적하고 황색으로 면역체가 충분히 있으며 태변의 배설을 돕고 성숙류에 비해 색깔이 더 진하고 비중이 더 무겁고 비타민 A,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고
탄수화물과 지방, 열량은 더 적다. 따라서 인공영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초유 분비 후 나오는 유즙을 성숙유라 하고요. 이 성숙유는 백색이나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단맛이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모유는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이 적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모유의 장점 볼게요. 엄청 중요하죠. 자,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우리 문제가 거의 다 객관식이니까 다음 중 특징이 아닌 거, 그렇지 않은 거, 말이 잘못된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또 반대로 이제 이 특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봐야 돼요. 자, 모유 장점에 볼게요. 천연적으로 생성되어 경제적이며 쉽게 먹일 수 있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신선하고 위생적이어서 소독할 필요가 없고 편리하다. 우유에 비해 적절한 양의 비타민 A와 당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소화가 잘 되며 구토, 설사, 변비, 알레르기 가능성이 적다.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 함유로 면역력이 증가되어 방어 능력이 있다. 모유 수유 시 뇌와 수체에서 오시토신과 프로라틴이 분비되어 모체의 배란을 억제하여 자연히 피임되고 모체 건강 회복을 빠르게 한다. 모자 간의 애착 촉진, 연대감 형성과 초유에 함유된 염분은 태변 배설을 돕는다. 자궁 수축이 잘 되어 선육기가 단축되고 산후 비만증을 억제하는 거죠. 앞장을 넘겨볼까요? 다시 앞장을 넘기셔서 자, 모유 수유의 장점 나오죠? 자, 모유 수유가 모체 이로운 점 방금 나왔죠? 시간이 절약되고 경제적이가 결속력을 잃을 수 있다. 어머니로서의 근재 자부심을 느낀다. 모자의 정서적 만족, 사랑을 느낀다. 뇌와 수체 후엽의 오시토신 분비로 자궁 수축이 일어나 산후자궁의 복구를 촉진시킨다. 자, 이제는 신생아에게 이로운 점을 뭘까요? 알맞은 온도를 자연 유지하여 유기적이며 위생적이다. 전염성 질환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 위장장애, 호기장애, 알레르기 질환에 강하다. 원할 때 언제나 먹일 수 있고 젖의 양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소화가 잘 되고 신생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팁 볼게요. 자, 모유 수유 시 주의사항.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점발할 경우 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약 점안 후 비누관을 30에서 60초간 돌려줘야 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유 시 비타민 C, D 첨가 볼게요. 모유 영양아에게 비타민 C와 D를, 인공 영양아에게는 비타민 C를 초기부터 일찍 첨가해서 수유시키면 더 좋다는 거 넘길게요. 자, 그러면 모유 수유를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모체 측의 원인은 뭘까요?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인한 농양의 백농술 후, 급성 간염, 만성 질환, 당뇨랄지 신장염, 결핵, 빈혈 이런 영양적으로 상뇨기 염증, 정신질환, 폐혈증, 산모 약물 중독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요 모유 수유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생아 측의 아이 원인 볼게요. 국외 파열, 토순, 조산화, 심한 허약가, 군내염, 혀의 이상, 모유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아기 같은 경우는 어쩌죠? 모유를 주면 안 되겠죠. 자, 유방관리 팁을 먼저 볼게요. 자,
유방 한쪽이나 양쪽 표면이 빨개지고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아프면 유방염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요. 유방염은 계속 수유를 하여야 더 빨리 합병 등이 없이 낫는다. 감염이 된 쪽을 수유해도 괜찮으나 세균성 유방염이 되면 유즙의 맛이 짜지므로 아기가 먹지 않으면 염증이 없는 유방 쪽을 먹이도록 염증 쪽이 있는 유방은 짜내도록 해야 되겠죠. 이 문장은 제일 중요해요. 자, 유집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 자, 엄청 중요하죠. 모유를 하는데 유즙을 분비하게 할 수 있는 요소. 규칙적으로 수유를 해서 유방을 비워주고 몇 시간? 3시간 간격. 그래서 수유를 실시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쇠약증이 없어야 하고요.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열량 섭취량을 340칼로리 증가시키고 질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시기를 섭취해 주시고요. 정신적, 신체적, 산모 안정을 중요해 되고요. 유방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 수분을 하루에 3000cc 이상 공급. 유즙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신생아에게 빨리면 유즙 분비가 더욱 촉진이 되죠. 자, 수유 방법 볼게요. 앞에서도 나왔지만요. 앞에서도 신생아 모유 수유 한 거 나왔지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볼게요. 자, 수유 전에 젖은 기저귀를 교환해 주고요. 수유 전에 반드시 어머니는 손을 씻어주고 모유를 먹일 때는 유방을 물로 씻어주고요. 유방이 코를 막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아기를 안고 먹인다. 아기가 젖꼭지를 깊숙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 2개를 사용하여 잡고 지지해 주고요. 유방을 바꾸어가면서 10에서 20분 동안 충분히 먹여야 하고요. 수유 후 반드시 가볍게 아기 등을 두드려 트림을 시켜 복부 팻말을 없애주고요. 수유가 끝난 후 유방에 남은 젖은 모두 짠에 비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공영양 볼게요. 인공영양은 말 그대로 뭐죠?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유를 주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수유하는 방법. 수유하기 전에 젖은 기저귀를 살핀 후 교환해 주고요. 수유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조제유의 종류의 양이 정확한지 관찰하고요.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인 후 50에서 60도 정도로 식힌 다음에 분유를 타시고요. 이런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회 소독한 것으로 사용하며 젖꼭지 구멍은 적당하게 뚫어서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수유 시에는 젖꼭지를 잘 기울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침대에 눕힌 채 우유병을 물려서는 안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한쪽 팔과 손으로 아기를 지지하고 몸에 붙여 앉거나 무릎에 앉혀 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유 횟수는 한 번 수유할 때 15에서 20분 정도 먹이고 수유 횟수는 3-4시간 간격으로 6에서 7회 정도 적당하죠. 반드시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켜야 되고요. 수유용량, 역류 여부, 양, 수유시간, 수유 양상을 관찰 기록하시고 남은 우유는 버려야겠죠. 자, 옆에 130조 옆에 인공수유 순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신생아에게 수유 시에는 보리차, 글루코스, 밀크 순으로 수유하는 거 이거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지분유. 탈지분유는 지방의 소화 기능이 약한 조산아나 설사하는 어린이에게서 흔히 사용되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유 고려사항 볼게요. 규칙적으로 수유를 하시고요.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 회마다 소독한 것으로 사용하고요. 젖꼭지 구멍을 적당히 들어 너무 많은 양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요. 비타민 C를 첨가 중요하죠. 소독된 우유는 10도 이하에서 보관. 자, 밑에 인공수유시 주의점 볼게요. 수유시 온도는 팔목 안쪽에 몇 방울 떨어뜨려 봐.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좋다. 수유시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토하는 경우 가장 먼저 엎드린 자세로 아이의 머리를 낮추어 주거나 머리를 옆으로 측이로 돌리거나 아이를 거꾸로 들어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해준 후 보고하시면 되겠죠. 자, 젖병 관리 중요한 거 볼게요. 젖병이나 젖꼭지는 세정제와 솔로 깨끗이 씻고요. 이때 손상된 것은 미리 보충하시고 10분 이상 자비 소독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소독 후 식을 때는 뚜껑을 덮어 두었다가 소독집게로 젖병, 젖꼭지 하나씩 꺼내 끼우고 뚜껑을 덮은 후에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 팁의 밑에 보시면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좋을까요? 처음 먹기 전에 주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질환과 간호독기 볼게요. 자, 먼저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어쩔 때 선천성 기형이 생길까요? 출생 시 손상이 되죠. 네, 외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두부 손상. 두정이 분만해서 두피에 부종으로 생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세요. 그 다음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중요하죠. 골절 중에서 쇄골골절이 가장 흔한 출생 시 손상으로 몸무게의 큰 영하의 두정이 혹은 둔이 분만 시에 올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골절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팔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골절된 쪽 팔은 모로 반사가 없거나 굿속 부종이 있으며 팔을 움직일 때 운다. 자, 모로 반사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어떨 때? 골절이 생길 때. 자, 간호는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죠. 적절한 신체 정렬을 유지하고 옷을 벗고 입힐 때 조심하며 만지거나 이동할 때 골절된 부분을 지지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처방되지 않고요. 쇄골 골절은 그쪽의 팔 소매를 옷에다 핀으로 고정하거나 삼각대나 팔자붕대를 적용해서 몸에다 팔을 붙여 고정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자, 마비 볼게요. 자, 안면마비 있고요. 상지마비 있죠. 자, 안면마비 먼저 볼게요. 분만시 안면신경이 섭자나 산모의 청골에 의하여 압박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할까요? 영아가 제대로 빨 수 있도록 돕고 어머니에게 수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고요. 만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으면 결막이 건조되는 것을 막고 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인공 눈물을 점막하거나 바셀린 꺼즈로 덮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상지 마비 볼게요. 신생아가 너무 커서 난산할 때 혹은 두정일 때 앞 어깨를 분만하기 위해서 목을 옆으로 너무 잡아당기거나
둔이 때 팔을 머리 위로 당기거나 어깨에 과도한 견인이 가해질 때 압박을 가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때 간호는요, 아기의 옷을 벗고 입힐 때 마비된 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이 기본이고요. 옷을 벗길 때에는 마비가 되지 않는 팔부터 시작하고 옷을 입힐 때에는 마비된 쪽 팔부터 시작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작을 예방하고 마비된 근육의 긴장을 피하셔야 되겠죠. 자, 옆에 팁에 보시면 신생아 마비와 간호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신생아는 포유 곤란이 따르므로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위관 영양을 시켜야 하고요. 가능하면 구멍이 적당하게 뚫린 부드러운 젖꼭지를 사용하여 영양물 공급. 상진 마비가 된 신생아 간호의 목적은 마비된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팔을 제대로 이완된 위치에 고정시켜서 마비되지 않은 근육이 이완된 근육을 끌어다니지 않도록 하시고요. 보통 6개월 동안 부동화 상태로 유지시키고 매주 수회에 걸쳐서 완전 운동 범위의 수동 운동을 부드럽게 실시해줘야 되겠죠. 자, 앞쪽에 자 볼게요. 자, 팁의 2개 내 출혈 볼게요. 분만 시에 많이 나타나는 이런 외상 출혈, 외상 때 많이 생기는 발생이는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주로 분만 시 외상이나 산소 결핍 상태로 인해서 발생되고요. 외상성 출혈은 아두 골반 불균형 때나 난산, 분만 시 가도 조작으로 인한 손상, 임신 중독증, 미숙아 등이 원인이 되고요. 분만 후 수시간 또는 수일 후에 증상이나 나타나고요. 기면, 무기력, 무릎 반사의 감퇴, 청색증, 포유 곤란의 증세가 나타나고요. 자, 중요한 거 2가지 엄청 중요하죠. 머리를 상승시키고 사지 움직임을 관찰하시고요. 출혈 방지를 위해서 분만 후 비타민 K를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팁 3번째 줄 보시면 파상풍 엄청 중요하고요. 이따가 나중에 명확히 그 질병이 나오거든요. 자, 파상풍 볼게요. 신생아 가정 분만시 가장 오기 쉬운 질환이 파상풍이고요. 외상 제대 때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제대 결찰 시 소독된 가위를 사용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볼게요. 그 다음에 감염 볼게요. 자, 팁에 보시면 신생아 감염. 신생아에게 가장 감염되기 쉬운 부위는 어딜까요? 제대절단 부위 눈. 제대절단 부위하고 눈하고 피부죠. 넘길게요. 자, 칸디다증 아구창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표시해주고요. 달달하셔야 돼요. 자, 분만 동안 산도를 통해서 감염되거나 사람 대 사람, 오염된 손, 젖뼈, 젖꼭지 등에서 감염되고요. 신생아에게서는 보통 가벼운 질환으로 흔히 구강과 기저귀 부위에서 국한되고요. 분만 도중 산도를 통과할 때 산모로부터 아니면 분만실에서 감염이 되고요. 자, 원인균은 곰팡이가 칸디다 알비카슨 균이라는 곰팡이 때문에 원인이 생기고요. 입이나 혀의 점막에 우유와 비슷한 배때가 끼고 제거 시에는 출혈, 우유를 빨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죠. 자, 간호도 중요하죠. 자, 감염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과 처방된 약을 올바르게 도포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1% 젠티한 바이올렛을 발라주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시고 좋은 개인 위생을 유지. 우유 조제 시 무균 조작 실시. 다른 아이에게 감염됨을 방지하기 위해 젖꼭지와 젖병은 철저히 씻고 적어도 20분 이상 자비 소독.
개별 기구를 사용, 장난감 소독도 함께 하셔야겠죠. 자, 1% 질사료는 뭐였죠? 안염이었죠? 인규성, 안염.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1% 1% 질산염은 인규성 안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1% 젠티안 바이올렛은 뭘까요? 이것은 카니다증 감염을 전파하기 위한 거죠.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있을 수 있죠. 자, 원인은 뭘까요? 가장 많은 거는 상염제체, 열성 유전이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선천성 대상 이상 질환 증상은요. 자, 2번 보시면 구토, 처짐, 경련, 혼수, 저반류, 반사반응 저하 이런 특이적인 증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거 모의고사 문제 나오거든요. 자, 기존에 6종 선별 검사 있어요. 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모의고사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자, 6종 검사는 페니켈톤요증, 단fun전요증, 호모시스틴요증, 갈라토스 혈증, 갑사성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항진증 이런 그 다음에 고페닐라니 혈증이 있다는 거. 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팁을 보시면요.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자, 볼게요.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은 갑사성 호르몬이 적절하게 생산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태아 때부터 2세까지 갑사성 호르몬은 성장과 고르게 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초기에 갑사성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성장장애와 지능 발육 부전을 초래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변비와 건조와 피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선천성 대상 이상 질환을 검사 치치함과 방법은 뭘까요? 자, 정상화는 생후 2에서 7일경 신생아에게 체열되고요. 이럴 때는요. 체열용 여과지에 둥글게 표시된 부분에 묻힌 후 건조시켜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검사실에 보내고요. 가능하면 생후 48에서 72시간, 수유 시작 후 24시간 지난 후에 시행하고요. 보통 퇴원 전에 체열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미숙아나 한 달 이상 입원한 중환자는요. 생후 7일경에 검사하고요. 약 한 달경에 재검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수혈하기 전에 체열해야 하며 수혈 후에 체열한 경우에는 추후 재검이 필요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옆에 태반과 이행변 볼게요. 아까 전에 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태변은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으로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으며 암요색이나 암갈색이고 생후 8에서 24시간 후에 배출되고요. 태변을 다 본 후 4에서 14일 사이에는 비교적 묽고 점액을 포함하는 녹황색 변을 보는데 이를 뭘까요? 이행변이죠. 자, 밑에 팁 보시면 신생아 간호 정리됐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달달달달 하시게요. 자, 맨 처음에 비타민 투여죠. 간의 응고인자 생성이 미숙하므로 출생 직후 비타민 K를 2mg을 주사하고요. 이는 신생아의 출혈성 질환을 예방하는 위해서죠. 그 다음에 제대 간호 부분 목욕을 해서 제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알코올로 닦은 후 젠티안 바이올렛 용액이나 베타딘을 발라주시고요.
배꼽은 생후 일주일경에 떨어진다는 거. 눈 간혹 볼게요. 신생아 인기성 안현 예방을 위해서 1% 질산은 용액을 2방울 정도 점원하시고요. 아프가 점수 측정한다 했죠? 출생 후 1분, 5분 평가에서요. 5가지 있었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스스로스 문제 볼게요. 생후 3, 4일에 체중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양이 소실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뭘 할까요? 생리적 체중 감소. 퇴변을 다 본 후 4에서 14일 사이에는 비교적 묽고 점액을 포함하는 녹화생 변을 보게 되는데 이를 뭐라 하겠죠? 이행변.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산도를 지나면서 인균에 노출되어 인균성 암염에 걸릴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1% 질산은. 태아 만출 후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신생아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사정 방법은 뭘까요? 아프가 점수. 신생아에게 정상적으로 생리적 황달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언제일까요? 생후 2, 3일. 네, 여기까지 진짜 많은 내용을 너무 중요한 게 많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고위험 신생아 간호하고요.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순정 잘 하시고 또 만나시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